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기국회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정부 질문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추석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주도권 쟁탈전을 본격화할 태세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종부세법과 노동관계법 등 사사건건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돼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전망입니다. 집중진단에서 정기국회 주요 쟁점 경제 법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정기국회 경제법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1일, 이번 1일 이제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고 본격적으로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주요 일정 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김태기 교수님, 어떤 일정들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일단 뭐 9월에 이제 우리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예. 그리고 연이어 가지고 이제 여야 대표들, 뭐 주로 교섭단체라 그러죠. 예. 그들의 대표 연설이 있고. 이게 대략 이제 9월입니다. 네. 한 10월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국정감사 이 부분이죠. 네. 예, 각 부처별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회의로 네. 넘어가지고 마지막에 예산 처리하는 이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월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예산안 심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죠. 네. 법안 면에서 볼 때 우리 김성희 소장님이 보시기에 뭐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법안 중에서 좀 어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법안들이 그럴까요? 예, 그 노란봉투법이 가장 먼저 쟁점이 되고요. 노란 봉투법이요. 예, 네. 하이트 진로 파업 사태의 손배 가압류 문제가 네. 파업에 따른 손배 가압류 문제가 항상 쟁점이 되어 왔었는데 이걸 면제해 줘야 한다. 과도하게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노란봉투법을 쌍용자동차 그 파업 사태 이후에 네. 등장했던 쟁점이었는데 예. 그게 일단 뭐 첫 번째 사안이고요. 예. 두 번째는 뭐 또한 그 납품단가 연동제법이 또 중요한 문제죠. 원하청 관계, 위스탁 관계에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는데 51%나 올랐는데 그것이 이제 납품 단가에는 반영이 안 되니까 뭐 조정 협의 제도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뭐 중소기업이 아무도 신청한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야당에서 제기한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법안의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법,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최고 구간 인하, 대기업에게 주로 혜택이 가겠죠. 예. 그 법안과 종부세법이 일부 통과됐는데 종부세법을 이제 또 1가구 1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해야 되느냐를 둘러싼 공방이 또 계속 벌어질 사안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예산안 기조가 뭐 조금 이제 증가하는 수준에서 됐는데 이게 과연 적당한 건지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공방도 여전히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성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상당히 중요하고 국민 생활이나 기업들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들인데 제 1번으로 말씀해 주신 노란 봉투법, 이게 좀 상징적인 법인데요. 이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노란 봉투법,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김태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내용이고 왜 이게 쟁점이 이렇게 크게 되는 건지. 아마 시청자들 예, 노란 노란 봉투. 봉투가 뭔지 노란 묻을 봉투. 텐데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란 봉투에 좀 성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런 거예요. 그 노란 봉투 자체는 괜찮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지난번에 쌍용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도 불법 합의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손해배상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이제 노란 봉투에 넣어서 성금을 모았던 뭐 그게 유래가 돼 가지고 예. 그럼 아예 노동조합법 자체를 바꾸자. 지금 현행 노동조합법에 그래 돼 있거든요.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한다라면 예. 그냥 무조건 이거는 불법이라도 불법 파업이라도 불법 증거라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측이 이 민사 소송을 하는데 아예 금지하자부터 어떻게 보면 일정 제한을 가하자. 사실은 지금 노란봉투법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6개 정도 법안이 올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단일화는 아닙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각 의원들이 막 낸 건데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노동조합이 어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예. 이게 대해서 민사 책임 물으면 안 돼.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노동조합법에서는 그거는 전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자 하는 지금 이 문제고 이게 이제 최근에 발단이 된 부분은 예. 뭐 사실은 이제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여기서 하이트진로의 본사 점거.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사실은 이제 하이트진로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예. 굉장히 이제 극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좀 더 앞전에 있었던 게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이제 이 도크완을 이렇게 증가한 뭐 이런 예. 부분들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는 그 손해배상 하지 말고 그리고 가압류하지 말고 못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뭐 노동계는 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법 만들어 가지고 하자. 예. 근데 이런 류의 어떤 시도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는 좀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예. 19대, 20대도 이런 법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이치가 맞지가 않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 폐기가 된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게 예.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계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이 더 막 나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입니까? 예,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하이트진로에 뭐 사실은 그냥 갑자기 이 손해배상, 예. 가압류 이런 부분들 사측에 다 취하를 해버렸어요. 네,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진 거는 사측이 그런 거를 다 철회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 뭐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이런 분들 막 찾아가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노란봉투법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22대 민생과제 중에서 7번째인가요? 뭐 네. 굉장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희 소장님, 네. 그러면 굉장히 그 민주당이 중요한 법안으로 이 노란봉투법을 생각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이제 개정안이 될 텐데요. 예. 어떤 면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왜 노조와 민주당, 야당은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쌍용 자동차 사태가 발단인데 그때 이제 정리해고였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문제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 반대해서 파업을 하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해고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해고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불법이 되는. 그래서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다. 이게 문제가 일단 됩니다. 예. 다음 이제 하청이나 그 화물연대가 특수고용 이런 경우에 그렇게 이제 하도급 관계로 전환시킨 그런 고용 관계에서는 본사 원청 아니면 이 요구를 들어줄 데가 없는데 임금을 한 푼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 뭘 제기를 하거나 점거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불법입니다. 이렇게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다. 이런 것이 불법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합법 파업의 예. 범위가 너무 좁다. 예. 그래서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형사처벌과 함께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손배 가압류가 가족과 친족까지도 막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많았고요. 그래서 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다 그래서 자살하신 것은 아니지만 40명이 넘는 분이 자살한 이유 중에 그런 생활고의 문제가 굉장히 큰데 월급 차압을 당한다든지 뭐 1인당 뭐 비정규 노동자 월급에 비해서 뭐 1억 뭐 몇억이 되는 손배가압류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예 파업을 하지 말라는데 하이트 진로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점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슈가 되지 않고 문제 제기가 안 되고 하이트 진로 원청이고 우리는 너희와 고용 관계가 없다 이러면서 아무런 그러나 운송
증여를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화이트 진로가 나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거라는 방법을 택하는데 사실 점거하는 순간 불법인가 압니다. 손배가압류 감수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운송료 요구를 30% 했는데 결국은 5%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손배가압류 덜어내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수준에서 조금 한 발 나가는 그런 걸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좁은 범위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취지고 적어도 손배가압류를 개인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서구의 사례에서 없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고요.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거의 사문화돼 있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것 같다.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있고 노동상권도 헌법에 걸리지만 둘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도 없고 손배가압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 그리고 일본도 가까운 일본이 가장 우리와 유사한 체계인데요. 그런데 일본도 70년대 정도까지 있었던 일이고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다. 그래서 노동상권이 사유재산권하고 서로 충돌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에 대해서 노동상권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국제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조와 조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결국은 합법 파업의 범위가 좁은 우리 노사 현실에서 결국은 노조를 탄압하는 꼴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노동상권 행사를 제약하는,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 자, 그러면 우리 김태희 교수님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성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요. 비교 불가할 정도로 파업이 많습니다. 대부분 불법 파업이 많아요. 아까 무슨 일본 파업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교가 될 나라들이 이제 영국 이야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 영국이요? 도저히 우리랑 비교가 불가하고요. 그 나라들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파업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사업장 안에서 다 파업을 해요. 그렇죠. 사업장에서 파업을 우리 그렇게 상식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파업이라고 하는 건 공장 밖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모든 게 생산 중단되는 걸 파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장 안에서 막 부딪힐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불법 점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일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파업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파업에 대해서 거의 사실은 다 열어놨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일본은 사실은 아예 파업이 없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파업이 좀 하는데요. 그런 나라 어떻게 돼 있냐면 파업 대체근로 다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대체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업 근로자가 있으면 파업 안 하는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대체근로랍니다. 대체근로가 우리 안 되죠. 법으로 허용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이제 영국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요. 영국 경우가 이제 우리 이번에 이 노란봉투법 하면서 영국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 파업을 한 2주일 이상 넘잖아요. 그럼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항권을 굉장히 줘줬기 때문에 파업이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제된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은 뭐냐라면 파업 나면 그냥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또는 본사 등급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투쟁을 하다 보니까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눈덩이처럼 늘 수밖에 기업의 없죠. 손실이 많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기업 손실이 커지니까 그만큼 손해배상 액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 파업이라 한다면 불법 파업이니까 조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게 따라서 뭐가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끝까지 가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 할 파업이 한 달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손해배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런 발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파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질서 이런 부분을 이제 명하게 해줘라. 어떻게 보면 그 규칙이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게임의 규칙인데 그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툭하면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노란봉투법 나오면 영국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과 많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요. 쉽게 말해가지고 영국은 파업 자체를 주관하는 데가 노동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는 뭐 손해배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정한 한도를 둬요. 상한액을, 한도, 상한액. 캡을 씌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여기는 왜냐하면 노동조합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런 구제장치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민사의 원리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그거를 그냥 하나만 딱 떼가지고 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김태희 교수님 보는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불법 파업이 많다. 파업이 절제돼서 이루어지지 않다. 그리고 공장 안에서 자꾸 직장 안에서 파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손해도 크고 뭐 대체근로도 허용되지 않으니까 노조 파업에 대한 대항권이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좀 있어야만 뭔가 노조와 좀 얘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신데 예. 영국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다르다. 예. 우리나라 파업이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았었고요. 지금은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특별히 뭐 많은 나라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양상 중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산별 노조도 많이 있지만 기업별 노조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섭이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영향력이 한 기업의 사용자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서구의 경우에는 산별 노조라서 사실 공장 점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이런 문제 사안이 터졌을 때만 한시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는 파업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적 파업이나 이런 건 다 불법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요구도 하지도 못하고 파업의 범위로서 제약돼 있고 기업 안으로 제약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기업에서 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뭐 업무를 방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별 체계를 벗어 던져야지 사실은 공장은 사실 상대적으로 무풍지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산별 노조로 바뀌어야지.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는 교섭이 이루어져야지. 체계로 갈 때 사실 이 문제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예. 작은 파업이 무조건 임금 인상 시기가 되면 무조건 파업을 걸어놓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요구사항이 안 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실질적인 파업보다는 그 통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노란봉투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영국은 10만 명 이상 노조의 손해배상 최고액이 4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는 뭐 8천억도 있고 뭐 400억도 최고 4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파운드로 25만 파운드인데요. 뭐 2015년 환율로 4억 2,500만. 네. 이때 이제 우리 논의한 적이 있어서 다뤄졌던 사안이고요. 예. 프랑스에서 이제 르노 예전에 공기업이었거든요. 국영기업이었거든요. 르노 자동차가 거기서 이제 정리하고 반대 파업이 있었는데 공장 점거하고 최종적으로 1프랑을 매기고 끝났습니다. 그게 마지막 사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79년 시작해서 82년에 판결이 난 사건이거든요. 이런 정도다. 그리고 이렇게 손배감을 이렇게 한 것은 사실 20세기 초나 적어도 2차 대전 이전에는 독일에서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일반 형사범처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파업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과연 노사 동반자라고 하는 얘기를 입에 올릴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독일의 표현입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야는 훨씬 더 이제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연 뭐가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싶네요. 지금 기업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이 노조의 이 주장. 노란봉투법이요? 네, 노란봉투에 대해서. 글쎄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입을 못 다물 것 같은데요. 무슨 이런 일이 생각할 것 같고 사실 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대안건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경우는 사실은 노동조합법상의 노조도 아니에요. 화물연대 그럼 개인 사업자 하이트진로 그렇죠. 그럼 하이트진로에서 이번에 그거를까지 다 풀어준다 그러면 앞으로 그 노조 말고도 뭐 집단 행동해가지고 뭐가 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하이트진로가 처음에 굉장히 좀 원칙을 지키려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아무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이트진로 뭐 사측이겠죠. 겁을 먹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백기투항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로 이 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 좀 뭐 민주당이 이제 집권했을 때마다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 쟁점이 한 번 됐고,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때도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한진중업 등등등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곳에 그 때문에 자살하신 노조위원장들 있고 그랬었던 거고, 그래서 쟁점이 됐습니다. 예, 과하다, 이래서 했지만 뭐 그때는 뭐 여소야대여서 뭐 진행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쟁점이 됐는데 예. 통과까지는 안 시켰죠. 그래서 야당 되니까 하는데 실제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 그만한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파업의 범위가 좁은 건 맞는데요. 임금 인상 요구 외에는 다 불법 파업이니까 예, 구조조정 반대도 그렇고 또 뭐 연금 개혁을 하자 뭐 이런 것 복지제도를 확충해라 이런 얘기를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다 정치 파업이라고 불법이 되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김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사실은 무조건 원청 사업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니네랑 고용관계 없다 그러면 사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파업의 목적을 넓힌다고 한들 이게 해당 사항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 하청업체거나 특수고용이거나 이런 데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대규모 정거나 파업이 벌어지는 곳이 그런데 이 문제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노란봉투법의 효력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근기법을 개정을 하고 파견법을 개정하고 이래야 되는 사안인데 이 문제는 IMF 위기 이후로 해결이 안 된 사안이거든요. 이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어서 그 노무 제공자들이 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할 것인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그러니까 현재 사안을 해결하는 제도가 되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손배 과정에서 나온 거기서 따온 이름 노란봉투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합의에 이를지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 속에 지켜볼 것 같네요. 저희가 뭐 토론해야 될 주제는 많은데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납품 단가 연동제. 그러니까 납품 단가가 뭔가 이 원가에 따라서 바뀌게 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자. 이거는 여야가 조금은 생각이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납품 단가 연동제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이 있고요. 대기업이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소재든 부품이든 이런 회사들. 근데 그 납품하는데 가격이 지금 가만히 봤더니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 원자재가 오른 만큼 해가지고 납품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대기업은 그만큼 못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처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지금도 그런 논의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납품 단가라고 하는 게 현실화해가지고 조정하자. 근데 이제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자 이제. 법으로 연동을 시키는 법을 만들자는 게 지금 취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정부가 좀 적극적인 좀 이런 면이 정부가 있고요. 이 법안 제정에 적극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연히 지금 야당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는 고사하고 이게 환영할 그런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의 경우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조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우선. 대표적인 이거죠. 납품단가 연동이라는 건 납품단가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원자재가 막 올랐어요. 네. 그럼 그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거꾸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원자재 값이 떨어진다. 떨어지 못할 거예요. 떨어져도 연동이니까 납품 단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는? 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아,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10,000원에 지금 하나씩 이제 납품을 받았는데 뭐 하여튼 어떤 일이 생겨 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 10,000원이 지금 한 8,000원 됐는데 그럼 8,000원 낮출 수 있느냐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연동제라고 하는 거 있죠. 물가 임금 연동제 이런 부분들 연동제라는 제도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동제가 항상 실패가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되는데 나머지 반대 방향 문제가 이제 걸리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그러면 이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누군가 이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켜줘야 정보해야 되니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이거를 납품 단가 이거를 전부 다 챙기지? 그러면 이 수많은 이 부품과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죠.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고 특히 지금 원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그걸 현실화해야 된다는 아무런 토론 달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제대로 될까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름 말대로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적 계약. 사적 자유, 예. 그러니까 이 사적 자유 원칙 부분을 지키고 그 대신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과점적인 위치, 그걸 우리 시장 지배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시장 지배력 문제를 견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씩 다 한다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취지는 좀 공감하지만 그렇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가 법으로 과연 할 때 과연 이게 구속력, 집행력 이런 게 가능하겠냐 하는 약간의 의문도 제기하셨는데 좀 실험적을 좀 해야 된다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거는 그 공공 입찰할 때 예. 또 이제 용역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예상하지 못한 물가가 상승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뭐 적정 수익률을 확보를 못 하겠죠. 물가 인상에 따른 용역 대금을 재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공공 입찰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 모두가 다 오르는데 모든 원가가 오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준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납품 단가 협의 조정권은 있는데 협의해서 조정하는 예, 네. 중소기업이 아무도 신청을 못 한답니다. 아, 하청업체들이 예, 네. 그래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못 하고 있어서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뭐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51%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49% 중소기업이 납품업체들이 이게 원가에서 반영을 못 받는다. 못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현실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 조정권만으로는 안 되고 반영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좀이라도 더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의 그런 사정을 생각한다면 취지는 좀 공감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렇게 많은 이 원자재가 있을 텐데 얼마나 올랐을 때 조정해줘야 되고 그 기준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죠. 그 이제 주무부처죠. 주무부처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지금 한다 그러는데요.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법을 덜컥 도입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하실 때 뭐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길 것 같고요. 예. 약간은 좀 이 문제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면 좀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배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법을 좀 더 다각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만 이걸 그렇습니다. 바로 성급하게 할 그렇습니다. 필요는 안 되고 좀 이게 사실은 신중하게 굉장히 된다. 관해가 돼 있는 부분들이고 법적으로는 뭐
취지나 방향과 네. 절차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지 뭐 얼마 올랐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 규정하기는 어렵죠. 예. 어쨌든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보니까 계약상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그게 뭐 이 일률적 잣대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 취지를 좀 더 강하게 천명한다라는 의미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되 현실적으로 조금 기술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금 신중하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네, 납품단가 연동제법, 노란봉투법 이번 정기국회 주요 쟁점 경제법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